예, 안녕하세요. 예, 김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2022학년도, 즉, 내년 시험을 위한 교육학 설명회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라이브로, 그리고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요즘 상황이 또 시국이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뵙게 됐습니다. 어쨌건이 아니라 어쨌든 예, 온라인 상이지만 많이 반갑습니다. 자, 오늘 설명회는 이제 제가 어떻게 진행을 하려고 하냐면 제가 사실 이 설명을 하기 전에 우리 샘플러스에서 이 설명회에 참석하시고 싶은 분들 대상으로 어떻게 그 공부를 할 것인가, 혹은 이제 교육학 공부와 관련해서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그 질문을 이렇게 쭉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대개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좀 비슷비슷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이 설명에는 일단 첫 번째, 바로 저번 달에 치러졌던 올해 교육학 문제 출제 경향에 대해서 좀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교육학 공부 어떻게 할 것인가,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로는 내년에 진행될 이제 제 교육학 강의 일정, 그거를 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육학 강의 일정에 대해서 좀 소개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채팅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때 이렇게 좀 질문, 이제 궁금하신 거 질문으로 올려주시면은 이제 그거를 대답을 해드리는 그런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여기 지금 현재 제 앞에 그래서 모니터를 이렇게 두고 있는데 모니터가 지금 변화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잠깐 제 모니터의 문제인 것 같으니까 요거는 잠깐 체크를 이제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첫 번째 작년 교육학 문제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작년의 교육학 문제의 전반적인 특징은,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응용과 적용의 문제를 좀 많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학 논술 시험이 이제 그동안 쭉 치러왔던 그동안의 논술 기출 문제를 쭉 살펴보면은 예전에는 주로 암기의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의 이론과 관련해서 뭐 명칭을 쓰라든가 그의 개념 정의를 쓰라든가 이제 이런 식의 암기해서 쓸 수 있는 문제를 많이 물어봤는데, 최근에 들어와서의 이제 점차적인 임용 논술의 흐름은 암기도 암기지만 보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이 상황에 적용해서 해결 방안을 도출할 것인가, 그런 응용 문제를 묻는 쪽으로 점점 약간 이제 분위기가 변화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 바로 이번에 올해 문제가 바로 그런 변화가 가장 두드러졌던 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확히 외워서 반드시 이제 외워서 써야 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뭐 장단점을 물어본다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 그 외에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응용하는, 적용하는 문제들이 많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자기 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방안을 생각을 해보라든가, 그 다음에 학생 특성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의 예를 생각을 해보라든가, 혹은 이제 스나이더 모형에 관해서 물어보면서 스나이더 모형에 관해서 물어보지만 그 모형에 적용해서 교육과정을 운영을 할 때 어떤 운영 방안이 있을지를 생각을 해보라든가, 그런 식으로 좀 응용하는 부분들의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문제의 이제 일부는 뭔가 이렇게 딸딸딸딸 외우기보다는 이제 문제에서 당시 주어진 상황을 이제 그 상황 조건을 정확하게 이제 숙지를 하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이게 시험 문제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정답을 위한 관점이 있죠. 그러니까 조건이 있죠. 그러니까 스나이더 관점에서 쓰라고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 관점을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거기에 걸맞는 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좀 두드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이번 시험의 특징을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제 이런 응용이나 적용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내년에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제 그런 판단이고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뭔가 이렇게 암기에 해당하는 것, 교육학에 관련된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제 외우고 암기하는 이런 부분들은 필요가 없냐 하면은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오랫동안 여기 노량진에서 공부를 하고, 이 임용고사의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번에 이제 처음 도전하시고자 하는 뭐 초수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반드시 아셔야 되는 우리 임용시험에 특징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일관성이 없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교육학도 그렇고 전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관성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교육학도 그렇고 전공도 그렇고 매해 연도마다의 출제 경향이 달라져요. 즉 작년에 이렇게 출제됐다고 그래서 그 이듬해도 또 똑같이 이런 방향으로 출제될 것이다 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그렇습니까? 어느 해는 뭔가 이렇게 딸딸딸딸 외워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막 등장하는 해가 있어요. 그러면 이 교육학 혹은 전공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딸딸딸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 이듬해 딸딸딸딸 열심히 외워서 공부를 했더니 또 그때는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 굳이 그렇게 외우지 않아도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만 보고도 이렇게 유추해서 쓸 수 있는 정도로 문제가 나오고. 그러니까 매해 연도마다의 출제 경향이 자꾸 바뀝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막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매해 연도마다 들어가시는 출제 이 교수진들도 매년마다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서 아마 출제 경향이 달라지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또 매해 연도마다 난이도도 이렇게 바뀌어요. 문항이 출제된 난이도도 좀 어렵게 출제된 해가 있는가 하면 쉽게 출제된 해가 있고, 또 매년도마다 TO도 달라집니다. 과목에 따라서의 TO 이런 것들도 들쭉날쭉이에요. 그러다 보니 매해 년도마다의 합격선이나 이런 것들도 들쭉날쭉입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 임용시험의 가장 큰 특징은 일관성이 없어요. 예,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위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번에는 이런 방향으로 출제되지 않을까? 혹은 저런 방향으로 출제되지 않을까? 어느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딱 자기가 고정을 시켜놓고 그 방향으로만 공부를 해서는 이게 이제 조금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그 해에 굉장히 내가 운이 좋아서 마침 올해의 시험이 내가 공부한 그 방향으로만 쫙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뭐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또 아닌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좀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방향성은 우리가 인지하는 건 물론 필요하지만 최근의 경향이 아무래도 좀 응용이나 적용이나 이런 것들을 묻는 쪽으로 가고 있구나, 이런 경향을 인지하는 거는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응용하는 적용하는 이런 쪽으로만 공부를 해야지, 그러니까 뭔가 디테일하게 내용을 막 정확히 알거나 뭐 외우거나 하는 거는 필요가 없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는 또 약간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당장 내년도 출제 경향이 또 어떤 식으로 바뀔지 우리가 장담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그 올해 교육학 문제 출제 경향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은 공부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합격과 고득점을 위해서는 결국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지 않는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두 마리 토끼는 바로 뭐냐면, 교육학과 관련해서 외울 거는 외워야 되고, 알고 있어야 될 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상황에 맞춰서 응용하고 적용하는 그런 부분도 이제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즉 암기와 이해. 결국 제대로 된 적용을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다 가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교육학 시간에 블룸의 교수 목표, 이원 분류 이런 것들을 배우시게 될 텐데, 블룸이 그랬거든요. 결국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뭐가 선행되어야 되냐? 바로 지식에 대한 암기, 그리고 내가 배운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 요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암기와 이해, 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요즘과 같은 이런 적용 문제를 우리는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다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다만 이렇게 좀 응용하는 부분의 문제가 좀 더 확대될 때는 암기도 암기지만 이해가 좀 더 중요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이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작년 문제 우리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여러분들의 가이드북 같은 거를 이제 파일로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가이드북 보면은 바로 작년 시험 문제가 이제 제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시험 문제가 16페이지 정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면은 첫 번째 문제가 바로 뭐였냐면은, 스나이더 관점에 분류를 했을 때 김 교사가 언급한 관점의 장점과 단점을 하나씩 쓰고, 그리고 새롭게 관심을 갖게 된 관점에 적합한 운영 방식, 방안을 2가지 제시하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운영 방안을 제시하라라고 하는 부분이나 이제 이런 것들은 응용에 해당하는 겁니다. 응용에 해당하는 거라는 건 뭐냐면은 딱히, 그러니까 교과서의 내용이 방안이 나와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자, 스나이더가 교육과정 어떻게 운영하는가, 운영 관점에 관해서는 수록해 놓고 있는 책들이 있지만, 그 책에서도 대개 그 운영 방식이 뭐냐라는, 그 운영 방식이 어떻다라는 기본적인 개념 정의와 설명이 있지, 어떻게 이거를 운영할 것인가 방안까지 놓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응용에 해당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 방안에 관련된 정확한 정답을 쓰기 위해서는 일단 스나이더가 뭐라고 했는지 그 사람의 관점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를 해야만 거기에 맞춰서 방안을 쓸 수가 있는 거지, 만약에 정확하게 스나이더가 어떤 말을 했는지를 모르는 상태라면 그냥 내가 문제 상황을 보고 추측하고 유추해서 그냥 그 운영 방안을 이제 내가 소설 짓듯이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운이 좋다면 내가 알고 쓴 건 아니지만 운이 좋다면 스나이더가 얘기했던 거 유사한 방안을 쓸 수도 있겠고, 그게 아니면은 어쨌든 나는 여기에 맞춰서 내가 썼는데 운 나쁘면은 그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스나이더가 주장한 내용과는 약간 다르게 이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런 운영이나 적용에 관련된 문제를 정확하게 정답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쓰기 위해서도 일단 관련해서 스나이더가 정확하게 어떤 주장을 했는지, 이 사람의 핵심 포인트는 뭔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물론 거기에 플러스 정확하게 그 내용까지 암기하고 있으면 더더욱 금상첨화하겠지만, 사실 이제 이번에 11월 달에 저번 달에 이루어진 문제를 보면은 어느 정도의 이해만 충분히 했으면 그래도 좀 유추할 수 있는 수준으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작년도 시험 문제로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좀 이해 부분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내년에 이제 공부를 할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자, 지금 이해와 암기 요 2가지가 교육학 공부할 때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중에 이해는 제가 좀 나름 여러분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나름 저는 자부를 합니다. 제가 원래 좀 이렇게 부끄러움이 많은 성격이라 제가 특히 제 입으로 나는 이렇다 저렇다는 얘기는 별로 안 하기는 해요. 안 하는 사람이긴 한데, 어쨌든 제가 여기 노량진에서 지금 17년 동안, 이제 내년 이제 좀 이따 해 바뀌어서 내년이 되면 18년 차로 제가 강의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한 17년 동안 쭉 이렇게 노량진에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당시 이제 수험생들이 저한테 해주는 평가 중에 가장 이제 많이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냐면은 좀 이해가 잘 된다.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좀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이해가 잘 된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딴 건 몰라도 제 수업만큼은 그래도 좀 더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딴 건 몰라도 적어도 제 수업 1시간 들었으면 다른 건 몰라도 1시간 들은 내용에 대해서는 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수업을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해만큼은 그래도 좀 시켜드릴 수 있다. 이거는 그래서 별로 제가 걱정을 안 합니다. 교육학 부분 내용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걱정을 안 해요. 근데 다만 이제 살짝 걱정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해는 제가 해드릴 수가 있는데 암기,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노력을 하셔야 돼요. 물론 이 암기 부분도 나름 제가 도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 수업이 갖고 있는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은 제가 좀 예를 많이 들어드리거든요. 실생활과 관련한. 그러니까 여러 학자들의 주장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실 그 학자들의 주장이나 개념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결국 그 모든 학자들의 주장이나 개념은 실제 우리의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용들을 연구하면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게 우리의 삶과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제가 수업을 하면서 관련해서 이제 이러저러 여러 가지 예를 좀 많이 들어드리는 편이에요. 우리 수험생분들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냐면은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드리는 것이 이해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기억을 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제 기억, 암기를 위한 도움을 드리는데, 근데 이제 그것만으로 사실 다 충분하진 않고요. 그거 외에 플러스 이제 여러분들이 암기를 위해서는 공부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좀 정리를 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교육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특히 초수분들은 되게 막막하실 겁니다. 도대체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미리 저한테 주어진 질문에 그런 질문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막막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교육학은 사실 그렇게 막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교육학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떤 과정, 단계를 거쳐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저랑 같이 공부하실 거라면 그냥 제 수업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지?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지? 그 고민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고민이 아니라 제가 하는 고민이에요. 제가 1년 동안 수업 쫙 과정을 짜면서 어떻게 1년 동안 이렇게 쭉 여러분들과 공부를 했을 때 그나마 가장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까? 그거는 사실 제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뜩이나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것 자체도 힘겹고 버거워 죽겠는데 이거 자체 내용을 숙지하고 외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에 플러스 공부 과정까지 고민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경험이 어느 정도 2년, 3년 이렇게 공부한 경험이 있어서 자기 나름의 스타일이 있고 나는 내 나름의 방식이 있다라고 하시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특히 초수분들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그 선생님 수업을 따라간다. 그래서 그때 수업 제공되면 수업 듣고 정리하라고 하면 그때 빠짐없이 정리하고 그리고 그때 문제 주면서 한번 써보라고 하면 써보고 그냥 선생님이 주는 커리큘럼을 그냥 꾸준히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게 가장 마음이 편하실 거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과정을 제시하는 거는 어쨌든 17년 동안의 제 경험을 이제 그동안에 이렇게 경험을 쭉 비춰보니까 그냥 이렇게 공부를 했을 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공부를 했을 때 가장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과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수업을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게 가장 마음이 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우리 제 교육학 강의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교육학이, 이렇게, 올해죠. 이제 아직 이게 연도가 안 지났으니까, 항상 매년 이렇게 12월이 되면, 올해, 내년, 이런 것들 제가 시간 감각이 막 헷갈려가지고, 아시다시피 올해는 그 코로나가 이제 이 발병을 하는 바람에 정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수험 생활을 올해 수험생들도 했고 이제 저도 그동안 여기서 강의를 하면서 처음 이제 이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원을 이제 제대로 못 나오고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이제 인강으로 대치하고 하는 이제 여러 가지 혼란을 겪었는데 물론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시점까지로 보면은 아무래도 이런 혼란이 내년에도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최근에 뉴스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쉽사리 잠잠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일단 강의는
기본적으로 이제 일단 직강 오픈은 쭉 하지만 그때그때 또 상황에 따라 혹은 이제 정부 시책, 정책에 따라서 뭐 2단계냐 3단계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게 직강의 수업도 사실은 이제 직강 오픈을 못하고 이제 온라인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 상황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예측하기가 지금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학생들의 반응이 어쨌든 이번 시험 문제는 아까 앞서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암기보다는 그래도 좀 더 응용을 하고 하고 있는가 쪽으로 이렇게 물어본 부분들이 좀 두드러졌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제 제가 강의 커리큘럼을 짤 때 그런 부분을 좀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조금 커리큘럼의 변화를 이제 주었어요. 그래서 내년도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먼저 드리면 일단 내년도에 1, 2월 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 4월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5, 6월 강의 그 다음에 7, 8월 그 다음에 9월에서 11월에 이제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월 강의에서는 뭘 할 거냐면 이제 그 키위교육학 이제 교재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2년마다 한 번씩 교재를 개정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이 이제 교재를 개정하는 타임이라서 지금 현재 새로운 교재가 나왔어요. 키위교육학 그림편. 해서 이게 상권과 학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거 중심으로 1, 2월에 기본 이론을 다지고 그 다음에 3, 4월 달에는 키위교육학 골드편이 나올 겁니다. 골드편은 따로 상학원 없이 그냥 한 권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1, 2월과 3, 4월은 그러니까 이 전부 이제 교육학에 관련된 이론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굳이 우리가 구분을 한다면 이제 이 그림편 같은 경우는 이론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는 좀 더 어떤 심화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기본과 심화의 차이가 뭡니까?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교육학 공부와 관련해서 알아둬야 되는 영역은 정해져 있어요. 흔히 말하는 교육학의 시험 범위는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이제 제시를 해가지고 영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간혹 이제 이전에 저한테 질문하신 분들 중에 그 시험 범위가 매년 조금씩 달라지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었는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 범위는 매해년도마다 똑같습니다. 다만 시험 범위는 똑같은데 매해년 똑같은데 그 영역이 좀 방대하고 넓고요. 그 방대하고 넓은 영역 중에서 항상 시험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와요. 근데 그 시험 문제 한 문제가 엄밀히 말하면 사실 한 4문제에서 5문제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즉 작년 문제도 보시면은 논술형 문제로 한 문제인데 실제로 그 안에서 쓰라고 요구하는 것은 한 4-5가지입니다. 첫 번째 스나이더 모형의 입장에서 쓰라고 하나 물어봤고, 그 다음에 평가 방식에 관해서 물어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온라인 수업을 위해서 어떻게 게시판을 활용할 것인가 수업에 관해서 물어봤고, 네 번째로는 의사결정 모형에 대해서 물어봤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스나이더 같은 경우는 교육 과정 파트고요. 교육학 여러 영역 중에. 그 다음에 평가 방식 물어본 건 말 그대로 평가 영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수업 토론 게시판 이런 부분은 이제 교사학습 과정 부분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 모형은 교육 행정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런 식으로 교육학 영역은 되게 방대하고 출제 범위는 정해져 있는데 그 안에서 매해년도마다 한 4개나 5개 정도를 물어봐요. 근데 그 4개나 5개를 물어보는 영역은 매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느 해에는 이렇게 과정, 교수학습, 평가, 그 다음에 이제 교육행정 이렇게 물어보고, 또 어떤 해는 예서 심리, 과정, 교수학습, 사회학 이렇게 물어보고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느 정도의 바운더리는 정해져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떤 게 뽑혀져서 4-5개 물어볼지는 이거는 우리가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제 수업의 특징은 뭐냐면 그 전체 바운더리를 전체적으로 다 일단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제 기본적인 이제 주장이거든요. 왜냐면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전체 바운더리를 다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양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몇 영역만 뽑아서 공부를 하면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실제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정말 내가 교육학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을 때, 전공에 너무 힘들고 치이고 해가지고 정말 교육학까지는 내가 신경 쓸 여력이 없다라든가, 아니면은 임용시험 준비를 이제 이걸 뒤늦게 뛰어드시는, 그러니까 이렇게 1월부터 시작하시지 않고 뭐 여름부터 이렇게 준비하시고 이런 뭐 갑자기 이제 결정이 돼가지고 갑자기 시험 봐야지라고 해서 이제 결정이 돼서 여름부터 준비하시고 뭐 이런 분들 계세요. 뭐 이런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죠. 그 광대학 영역을 어떻게 다 공부를 합니까? 현실적으로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은데, 이런 경우에는 뭐 그렇게 차선책으로 뽑아서 공부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뽑아서 공부하는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건 약간 이제 위험성을 좀 내포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뽑아서 공부한 내가 공부한 그 영역에서만 그 해 문제가 많이 나와주면 너무나 감사한데, 아닌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뽑아서 공부한 영역에서 절반 정도만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나머지 내가 공부하지 않은 영역에서 절반이 나오면 한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을 내가 제대로 해결을 못하는 거고,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상당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1월부터 시작을 하고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쭉 꾸준히 공부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계획을 세웠을 때 가장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공부를 하는 방식은 그렇게 관련된 영역들을 좀 골고루 그리고 좀 세세하게, 그리고 관련된 내용들을 충분히 보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더더군다나 이게 왜 우리 수험생들에게 더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뽑아서 공부를 하고 일부만 본인이 이게 선택적으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뭘 겪게 되냐면 나중에 가을에 가서 되게 불안을 겪게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1, 2월에는 자신 있게 그래 아무리 봐도 어떤 영역은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요 4가지 영역만 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요것만 열심히 공부해서 그냥 내가 어느 정도까지 점수를 얻자, 이런 식으로 자신만만하게 선택적으로 공부를 했던 사람들도 거의 다 어떻게 되냐, 나중에 이제 가을이 되잖아요. 시험을 1달, 2달 앞두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불안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니까 즉 내가 어쨌든 내 선택으로 이렇게 몇 개를 뽑아서 공부를 하긴 했는데, 근데 이제 시험이 1달, 2달밖에 안 남았어.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슬그머니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정말 여기서만 나올까? 혹시 올해 내가 되게 재수가 없어서 올해 시험 문제가 이거 왜 딴 데서만 와장창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은 나는 과락을 받게 되는데, 그럼 교육학 과락 받으면은 결국은 뭐 2차가 아니라 전공 시험을 아무리 잘 봐도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뒤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선택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불안에 시달리게 돼요. 막 불안해지기 시작을 하고, 교육학이 전공은 그럼 그나마 내가 많이 힘을 쏟아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교육학이 좀 불안한데,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험 1-2달 앞두고 갑자기 교육학에 막 올인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러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왜냐면 아무리 이게 전공을 열심히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막판에 1-2달 갑자기 전공을 좀 소홀히 하면서 자기의 불안한 마음 때문에 교육학을 막 올인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동안 쌓아왔던 전공이 막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교육학과 전공은 어떻게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으냐면은 1년 내내 같이 공부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같이 공부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런 거죠. 1, 2월 교육학 공부하고 3, 4월 전공 공부하고 이러면 안 되고, 매일매일 교육학과 전공을 매일매일 하루에 같이 하셔야 됩니다. 월요일에도 교육학과 전공, 화요일도 교육학 전공, 수요일도, 그러니까 월, 수, 금, 토, 일, 일요일은 빼고 하루는 그래도 조금 쉬셔야 되니까 공부하시는 기간 내내 교육학과 전공을 매일매일 같이 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중요한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비중을 똑같이 5대5로 매일매일 똑같이 해라, 그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비중은 조금씩 여러분들이 다르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월요일 화요일은 교육학 강의를 듣는 날이니까 월요일 화요일은 교육학을 과 전공을 예를 들어서 7대3
비율로 한다든가. 근데 나머지에서 수목금토는 전공을 공부하는 날이야. 그러면 이때는 교육학과 전공의 비중을 뭐 2대 8이나 뭐 1대 9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의 교육학과 전공의 비중은 그때그때 본인의 스케줄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하셔도 돼요. 잠시만요. 요거 잠깐 꺼도 될까요? 제가 좀 재채기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아닙니다. 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생방송이니까, 지금 별 추잡한 것까지 지금 한꺼번에 보여드리는데, 제가, 약간 이제 알러지 비염 같은 게 있어가지고, 간혹 이렇게 좀 건조하거나 찬바람 많이 쐬면은 재채기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지금 살짝 재채기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게 마이크 켜고 있는데 재채기 하면은 또 여러분들 너무 놀라실 것 같아서 지금 마이크 끄고 하려고 했더니, 또 이렇게 재채기가 안 나오네요. 이게 개인적으로 제일 짜증나는 순간입니다. 이럴 때가, 왜 재채기가 나올랑 말랑 하다가 안 나오면 이제 제일 짜증나잖아요. 죄송합니다. 참, 추잡했네요. 어쨌든. 매일매일 똑같이, 예, 두 개를 병행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느 시기에는 교육학만 하고, 어느 시기에는 전공만 하고, 뭐, 이러시면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월화에만 교육학하고, 그 다음에 수목금토에 전공하잖아요? 전공만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 벌어지냐? 수목금토에 전공만 할 때 월화에 했던 교육학을 다 잊어버려요.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월화에 교육학만 하면 수목금토 전주에 전공했던 거 이틀 안에 또 다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학과 전공은 매일매일 같이 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계획을 짜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가장 좋고, 전체 우리가 1년으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전체 1년을 놓고 봤을 때 교육학과 전공 비중을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습니까? 이것도 많이 물어보셨는데, 물론 뭐 개인마다 조금씩 다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 2월 3, 4월 달까지는 교육학과 전공을 한 5대5 비중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다가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전공의 비중을 더 늘리시고 교육학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1, 2월, 3, 4월 달까지는 교육학과 전공을 5대5로 공부를 하시다가 5, 6월 되면은 교육학을 4, 전공을 6으로, 그 다음에 7, 8월 되면은 교육학을 3, 전공을 7로, 그 다음에 9, 10, 11월은 교육학 2, 그 다음에 전공을 8의 비율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물론 그때쯤 가서 나는 좀 교육학에 자신이 있다 그러면은 1대 9까지, 예, 교육학 1, 전공을 9 이런 비중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또 어떤 분이 계시면 간혹가다 교육학에 약간 공포 트라우마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재수나 삼수 정도 하셨는데 나는 그동안 계속 교육학 점수가 안 나온다, 전공은 잘 나온다, 항상 나는 교육학 때문에 떨어졌다, 간혹 이런 트라우마나 공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끝까지 90, 11월까지 교육학과 전공을 5대5 비중으로 계속 가져가시는 분들도 간혹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건 좀 특수한 케이스고, 이런 식으로 한 1, 2, 3, 4월 달까지는 교육학과 전공을 비슷하게 비중을 두고 공부를 하시다가 뒤로 가면 갈수록 전공의 비중을 늘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초수분들은 지금 감이 안 오시겠는데, 그리고 재수나 그 이상 경험 있으신 분은 아시겠습니다.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전공 공부할 게 쏟아져요. 예, 전공 선생님들께서, 교수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양을 이렇게 쏟아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 따라가는데 되게 허덕허덕해요. 그러다 보니 그런 상태에서 교육학을 계속, 예를 들어서 내가 계속 이 기존의 5대5로 유지할 수 있냐면 그렇질 못해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뒤로 가면 갈수록 전공 많이 쏟아지게 돼 있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세우는 게 이제 효과적이냐? 상반기 때 그래도 교육학을 어느 정도 많이 좀 정리를 해놔야 후반부에 가서 교육학에 대한 비중을 좀 줄여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닥 불안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상반기에 충분히 교육학을 안 해놨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가뜩이나 전공 허덕허덕 되는데 더더군다나 상반기에 교육학도 미리 다 정리를 안 해놨어. 이러면은 이제 굉장히 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불안에 시달리시게 되고, 더 배로 이제 힘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1년과 3, 4월 동안 이렇게 그린편과 골드편 나눠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교육학 이론에 대해서 이제 출제 전 영역을 다 다룹니다. 다루는데,
1열에는 그림편 상하권을 중심으로 하고 이건 기본 이론이라고 했어요. 그럼 기본 이론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과거에 좀 많이 물어봤던 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교육학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건 알아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이 그림편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자, 교육학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용이 방대해요. 라고 이렇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많이 저한테 이렇게 한탄을 하시는데, 사실 교육학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 물론 많아요. 많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막막할 정도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진짜 여러분들에게 막막한 건요, 전공이 막막해요. 왜냐면 전공은 정말 끝이 없거든요. 다루는 내용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교육학은 특징이 뭐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되게 많아 보이는데, 그래도 교육학은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끝이 있어요. 이 정도까지면 그래도 얼추 웬만한 내용들 다 다룬다라고 하는 그 끝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과거에 출제된 기출 영역입니다. 자, 교육학이 예전에는 객관식이었다가 이제 2013년부터 우리 중등교육학이 바로 논술형으로 이제 바뀌었는데요. 논술형으로 바뀐 다음에 이렇게 물어보는 내용들이 다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과거의 객관식 때 이미 기출됐던 내용들과 관련이 있어요. 물론 100% 다 그런 건 아니고 간혹가다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작년에 출제되었던 기계문화라든가 아니면은 한 3년 전쯤에 출제되었던 교육기획에 관해서 물어봤던 거, 요 두 가지 요거 그리고 재작년에 물어봤던 그 리커트 척도. 자, 그동안에 2013년부터 지금 올해까지 교육학 논술로서 쭉 물어봤던 것들 중에 정말 기출과 전혀 상관없이 엉뚱하게, 아니 도대체 이게 뭐야?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것이 출제됐네? 라고 하는 건 딱 요 세 가지 외밖에 없었어요. 그럼 그 외에 나머지는 다 뭐냐? 이미 과거에 객관식 때 좀 물어봤던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올해 스나이더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나 처음 들어보는데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스나이더 같은 경우도 이미 과거에 객관식 때 한 번 물어봤던 사람이에요. 다만 여러 번 물어보진 않았고 한 번 물어봤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결국 여러분들의 교육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바운더리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과거에 기출됐던 영역들은 다 아는 것까지가 우리가 이제 최대의 바운더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물론 간혹가다 이렇게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 출제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사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영역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경우가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럼 기본적으로 기출됐던 영역들을 다 안다라는 것이 그를 전부 내가 정리를 하고 이해한다라는 것이 이제 최대의 바운더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중에 일단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자주 물어봤던 것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한 4번 정도 출제된다고 했을 때, 4번 정도 출제가 아니라 4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했을 때, 물론 이게 뭐 항상 똑같진 않습니다. 매해년도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긴 하지만 좀 이런 식이라는 거죠. 한 절반 정도는 이미 과거에 한 5번 이상씩 객관식 때 물어봤던 거 위주로 좀 출제를 해요. 그리고 뭐 한 문제 정도는 과거에 한 서너 번 정도 출제됐던 걸 물어보고, 그 다음에 한 문제 정도가 과거에 한두 번 정도 출제되거나 아니면 그렇게 뭐 기계문화처럼 아예 한 번도 안 물어본 걸 물어보거나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초수로 내가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뭐부터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까? 5번 이상씩 기출됐던 거부터 일단은 쭉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서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되면은 이제 5번 미만으로 이제 출제됐던 것들을 여러분들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린 키위와 골드 키위가 바로 그렇게 좀 이제 구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편 상하권은 교육학 전 영역, 그 출제 영역 안에서 과거에 5번 이상씩 좀 출제됐던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 골드편은 그 미만으로 출제됐던 내용들을 이제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과 심화라고 지금 뭐 편의상 그렇게 명칭은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내용이 이제 그렇게 구성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그러다 보니 작년에는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했었어요. 구분하지 않고 그 한 달 안에, 그러니까 1월 달 안에 그냥 한꺼번에 다 하고 그걸 3, 4월에 똑같은 걸 또 반복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특히 올해 그 시험을 치르고 난 다음에 또 학생들의 반응이 일단 너무
한꺼번에 많은 양을 2달 안에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다. 따라오기가 벅차다. 라는 그런 주장이 아니라 의견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많은 양을 사실 다 하려다 보니까 1, 2월 달, 3, 4월 달, 올해, 그리고 작년에 저랑 공부하신 분들 기억나시겠지만, 화요일엔 계속 종일반, 거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왜냐면 저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이제 많이 했었어요. 시간도 많이 투자를 하고 강의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따라오기 버겁다, 힘들다. 근데 그렇게 따라오기 힘들고 버겁고 막 그렇게 해서 했는데 결국 올해 시험 같은 경우 보면은 그거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오히려 이제 전반적인 이해를 묻는 문제가 많다 보니까 내년도 강의 같은 경우는 그런 부담이 조금 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제가 반영을 해서 이번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을 다르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차이가 작년에는 1, 2월에도 3, 4월에도 모든 걸 다 한꺼번에 그 안에서 2달 안에 다 돌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교육사 부분이 작년에는 수업 시간에 그걸 다 같이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 교육사 부분이 이게 좀 공부하기가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매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한국교육사, 서양교육사 파트가 있는데 이게 예전에 객관식 때는 굉장히 많이 물어보던 영역이었어요. 매해년도마다 한국교육사, 서양교육사 합쳐서 한 5문제씩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기출된 게 굉장히 많아요. 기출된 영역이 많은 게 한국교육사, 서양교육사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논술형으로 바뀌면서는 여지껏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 올해까지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았는데,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제가 공부하는 스타일도 그렇고, 좀 여러분들 강의하는 스타일도 그렇고, 불안한 거보다는 그래도, 충분한 게 좋다라는 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택적으로 공부를 해서 결국은 나중에 막 불안에 시달리느니, 좀 처음에 힘들더라도 충분하게 관련된 내용들을 다 꼼꼼하게 빼놓지 않고 다 보는 게 더 낫다라는 주의고, 그러다 보니 시험 보고 나서도 그것도 마찬가지죠. 어느 해는 저는 매번 이제 작년까지 그렇게 계속 한국사까지 전부 한국교육사, 서양교육사까지 전부 다 수업 시간에 넣어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 그 해의 시험 경향에 따라서 제 강의를 듣는 학생들의 반응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매해년도마다 저는 그렇게 똑같이 했는데, 어느 해는 시험 문제가 좀 어렵게 이렇게 구석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가 많은 해에는,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꼼꼼히 공부해서 훨씬 더 좋았어요. 라는 친구가 있고, 또 어느 해는 좀 약간 허무합니다. 선생님 공부는 되게 많이 했는데 막상 시험장 가보니까 그거보다는 훨씬 더 좀 쉽게 나와가지고 공부한 게 너무 허무해요. 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동안의 제 17년의 경험을 보면 허무한 거보다는, 그러니까 불안한 거보다는 허무한 게 나아요. 시험 보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시험 보면서 좀 더 많이 할 걸, 좀 더 꼼꼼히 볼 걸 이렇게 후회하느니 차라리 약간 허무해지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허무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시험을 보는 경우, 볼 정도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점수가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많이 푸시를 하는 편이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게 너무 학생들이 힘들다라는 주장도 있었고, 특히나 이제, 막 꼼꼼한 암기나 이런 것보다는 이번에 시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이해나 이런 적용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그런 이해를 위해서는, 뭔가 한꺼번에 너무 많은 내용을 빨리빨리 진행하기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시간을 갖고 하나하나 충분히 설명을 드리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나눴고, 그런 같은 맥락으로 한국교육사, 서양교육사 부분은 수업 시간에 다루진 않아요. 1, 2월, 3, 4월에 1, 2월에 요때 수업 시간에 다루진 않고, 그 한국교육사, 서양교육사 부분이 이 그림편의 내용은 들어가 있어요. 이 교재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제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지금 사실 이 한국교육사, 서양교육사는 이미 제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우리 학원인 직강으로 오픈이 1월에 개강할 때 직강으로 지금 오픈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지금 모르겠는데, 설사 직강으로 오픈한다 하더라도 한국교육사, 서양교육사 부분은 이거를 수업 시간에 같이 녹여서 하기에는 이게 너무 양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많이 쫓기니까 그냥 미리 촬영을 해서 이걸 여러분들에게 미리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식으로 지금
그렇게 커리큘럼을 짰어요. 그래서 지금 이미 현재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육사, 서영교육사 부분은 그림편 안에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이거와 관련된 강의는 이제 인강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될 거고, 실제 1월 개강하면은 어디부터 시작을 할 거냐면 교육 철학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벌써 이제 이미 등록하신 분들이 있는데, 미리 등록하신 분들은 아마 다음 주부터 그게 오픈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강하기 전에, 1월 초에 개강하기 전에 이렇게 12월 말에 한번 쭉 그거를 먼저 좀 보고 오시면은 훨씬 더 편안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1월 달에 그림편으로, 3, 4월에는 골드편으로 진행을 할 거고, 요게 이제 합쳐서 이제 이론을 쭉 다 정리하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5, 6월 달에는 뭘 할 거냐면은, 요때는 이제 기출 분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때는 기출 분석반이라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의 기출 내용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교재로는 바로 이제 키위잼이라고 하는 교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과거의 기출을, 여기서 말한 기출은 논술형 기출도, 그동안 출제됐던 모든 논술형 기출도 분석하고,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도, 기출도 분석을 합니다. 객관식 기출은 마지막 객관식이 2012년도가 마지막 객관식 문제였거든요. 거기서부터 역순으로 올라가서 5년치, 그러니까 2012, 2011, 2010, 2009, 2008년, 이렇게 역순으로 올라가서 5년치의 이제 문제들을 이제 분석을 해요. 요게 5, 6월 달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7, 8월 달에는 이제 마인드맵, 맵 반이라고 해서, 마인드맵 교재가 있습니다. 이 마인드맵 교재를 가지고, 다시 우리가 앞에서 1, 2월, 3, 4를 배웠던 교육학 전 영역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핵심 키워드, 내용들, 이걸 다시 한번 쭉 정리하는, 그런 과정을 할 거고요. 마지막이 9월에서 11월, 이때가 이제 모의고사 반입니다. 그래서 요때는 이제 실제와 유사하게 이제 시간을 재고 시간 안에 이제 문제를 쭉 풀어보는, 실전과 유사한 문제를 쭉 풀어보는 이런 식으로 강의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강의 계획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관련해서 이제 또 설명을 드리면은, 자, 또 이제 문제, 이렇게 논술형을 어쨌든 써야 되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쓰는 작업을 해야 돼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강의는 3월부터 문제가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뭔가 문제가 제공이 돼서 한번 써보세요 라고 하는 그 과정이 들어간 게 3, 4월, 5, 6월, 7, 8월, 9, 10, 11월이에요. 9, 10, 11월은 당연히 모의고사 반이니까 이제 문제가 들어간 거고, 그 이전에 3월 달부터. 그러니까 초수분들도 이렇게 쓰기 시작하는 거는 한 3월 달부터 쓰기 시작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기본적으로 논술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뭔가 내가 창작을 하거나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미 문제가 주어졌고 문제에서 쓰라는 요소가 정해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만 쭉 서술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논술 쓰는 법은 몇 번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시면 전부 다 금방 적응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3, 4월 이 문제는 계속 3월 달부터 이렇게 쭉 제공이 되고요. 문제가 제공이 되면서 플러스 뭐가 진행이 되냐면 첨삭도 같이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첨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문제를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답안을 쓰시라고 하고, 여러분이 쓴 답안을 제가 이제 쭉 살펴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드리는 것, 이걸 지금 첨삭이라고 해요. 자, 근데 이게 과거에 코로나 이전에는 직강으로 오실 수 있었으니까, 직강생이 있고 이제 인강생이 있잖아요. 그래서 직강생들은 저 첨삭을 일일이 시간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이제 그룹별로 첨삭을 진행을 했고, 인강생들은 이제 몇 회 차이의 문제 답을 써서 샘플러스에 올리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을 이렇게 샘플러스에 파일로 올리면 여기서 이제 제가 다운을 받아서 프린트를 해서 간단하게 코멘트를 하고 다시 올려드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보면 일부 이렇게 직강을 제대로 진행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직강생들은 이제 직접적으로 대면하면서 첨삭을 했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직강을 못 열 때는 직강생들도 인강생들과 똑같이 그냥 이렇게 온라인으로 첨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굉장히 다행히도 코로나가 빨리 잠잠해진다 이러면은 직강생들은 그런 대면 참석을 진행을 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직강생과 인강생 전부 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첨삭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이 첨삭을 제가 해드리는 거는 이렇게 넉 달 동안 해드리는 거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2달에 한 번씩 첨삭을 받는 거예요. 내가 3, 4월 달 등록을 했다 그럼 3, 4월 달 중에 한 번 첨삭을 받게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문제와 첨삭은 이렇게 3월부터 11월까지 제시가 되고요. 첨삭 외에 뭐가 있냐면 채점이라는 게 있어요. 자, 채점은 7, 8월 달 문제와 9, 10, 11월 달 문제에 이제 채점이 제공이 되는데, 채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첨삭은 여러분들의 답안지를 제가 읽고 코멘트 해드리는 게 첨삭이라면, 채점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 조교들이 이제 물론 제가 이제 모범 답안과 기준을 줍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조교들이 채점을 해서 점수화하는 것.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이 쓴 그 답안이 뭐 15점이다, 뭐 17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점수가 나오는 그게 채점인데, 이거는 7, 8월 달과 9, 10, 11월에 바로 이 채점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공이 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원래는 이렇게 코로나가 아니었을 때는 직강생들 대상으로 제가 스터디를 구성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스터디를 구성을 해드렸는데,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이 스터디 구성, 직강생들, 스터디 구성이 될지 안 될지,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또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추이를 봐가지고, 직강으로 만나서 우리가 스터디는 또 코로나 때문에 힘들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온라인으로 또 모여서 스터디를 또 하실 수도 있잖아요. 뭐 밴드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계속 코로나가 이렇게 막 진행이 되고 만나기가 힘들다라고 한다면, 제가 다음에 제 카페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음에 가셔서 카페 검색을 뭐 교육학 키위 혹은 키위 교육학으로 카페 검색을 해보시면 제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에 뭔가 스터디를 모집하는 게시판을 하나 만들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려면 여러분들 교육학 스터디를 할 때 물론 같은 이제 선생님 수업을 듣는 사람들 속에서 교육학 스터디를 같이 모여서 하는 게 더 수월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게시판을 만들면 거기에 이제 좀 그 게시판을 통해서 구하는 걸로, 그래서 뭐 스터디 할 사람 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거기에 글 올리고,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서 뭔가 이렇게 스터디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카페 안에 그 게시판을 하나 이제 열어볼까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열리게 되면 제가 수업 시간에 공지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대략 그리고 지금 이렇게 그린편 골드편으로 이제 교재가 나눠지니까, 작년 혹은 재작년 교재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교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새롭게 이걸 구입을 해야 되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존의 교재에 있던 내용을 이렇게 좀 분산시켜 놓은 거라, 여러분들이 굳이 내가 기존 교재가 편하다, 이미 내가 작년에 올해 혹은 작년에 쭉 공부해서 거기 내가 필요한 것들을 넣어놓고 막 이랬기 때문에, 난 기존 교재가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기존 교재를 사용을 하셔도 돼요. 사용하셔도 되고, 다만 골드편에 좀 일부분 기존 교재 없는 내용들이 조금씩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기존 교재를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프린트물로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기존 교재가 편하다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기존 교재를 그냥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요거. 그리고 어쨌든 이번 시험의 경향을 보니까 어떤 실제 교육 현장에서 이러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 방안을 찾을 것인가 하는 그런 응용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응용과 관련해서는 교육학에 관련된 내용을, 이론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플러스 또 뭐가 중요하냐면은, 어쨌든 지금 현재 학교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것들이 학교 현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평소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것도 말씀드려야겠다. 그러니까 1, 2월부터 해서 구시험 매주마다 그 관련된 어떤 시사 자료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그 교육과 관련된 시사 자료들을 매주마다 하나씩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이제 행복한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그 교육부에서 발행하는 잡지가 있는데, 그
그 잡지가 이제 매해년도마다 그해 이제 교육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교육의 방향,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수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중심으로 해가지고 매주마다 좀 우리가 읽어볼 만한 어떤 그런 시사 자료들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올해도 좀 드렸었어요. 그래서 올해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 기억나시겠지만 올해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는 코로나이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온라인 수업이나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같이 봤는데 그거를 이제 내년에도 요 자료는 내년에는, 그러니까 올해는 이 시사 자료를 드리긴 했는데 이걸 많이 드리진 않았거든요. 격주로 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좀 더 늘려가지고 아예 1월부터, 그리고 작년엔 1, 2월에는 안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1월부터 해서 매주 그냥 드리는 걸로 그렇게 드리면서 그 내용들 좀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도 수업의 시간에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전반적으로 내년 저의 이제 강의 계획 일정 뭐 이런 것들 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 또 질문한 그 내용들, 그 질문 올려주시면 그거에 따라 답변해 드리는 걸로 이제 하는데, 뭐 시사 자료는 인강 직강 다 받을 수 있습니까? 근데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 강의는요, 인강과 직강이 거의 동일한 걸로 소문이 나 있어요. 간혹가다 이제 여기 노량진에 계시는 선생님들 중에는 어떤 분 계시냐면 이제 인강생들에게 드리는 자료, 그리고 또 직강생들에게 주는 자료를 약간 구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인강생, 직강생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의 모든 자료와 내지는 수업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하게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제휴대학 할인, 이건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이거는 우리, 여기 이제 관계자분께서 이제 답을 해주실 것 같고요. 살 어떻게 빼셨어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살을 빼질 않았는데요. 빼질 않았는데, 우리 샘플러스에서 혹시 이 비율을 조정하신 게 아닌가, 화면의 비율을. 그래서 어쨌든 보기 좋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1, 4월 강의에 매주 수업 이후 퀴즈 자료 제공해 주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전 따로, 그러니까 퀴즈 자료? 혹시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 시사 자료? 그러니까 퀴즈 시험을 보는 건 없고요. 퀴즈 시험을 물어보시는 건지 시사 자료를 물어보신 건지 모르겠는데, 자료는 이제 매주 제공을 해 주시고, 1, 4월뿐, 제공해 주시고 아니라 해드리고, 1, 4월뿐만 아니라 이 시사 자료는 9, 11월까지 매주 제공을 할 겁니다. 다만 특별하게 퀴즈 시험을 보거나 이런 것들은 따로 없고요. 이렇게 문제를 제공해서 써보세요라고 하는 거는 3, 4월부터 그때부터 이제 진행을 합니다. 대국 직강 오시나요라고 하셨는데, 이걸 제가 원래는 가려고 했고 이걸 다 계획을 세워놨어요. 근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변수라서 어떻게 될지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이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가려고 다 계획을 세워놨고 다 해놨는데,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어떻게 좀 바뀌게 될지 그 변수는 아직 알 수 없다는 거. 지금은 뭐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용을 내후년에 내후년이라고 한다는 거는 하고 2021년이라고 하셨는데 2022년이신가요? 제가 갑자기 내후년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조금 지금 내년을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진짜 내후년에서 2년 뒤를 말씀하신 건지 잘 몰라가지고 요거는 다시 한번 질문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 2월 제가 서울은 직강 없지 않나요? 근데 이것도 아직은 알 수가 없겠습니다. 자, 기본 이론, 심화 이론 둘 다 들어야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나눠온 건 어떻게 보면 선택을 하시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 나는 처음이다, 교육학 초수다, 아는 거 별로 없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전체 영역을 다 알아야겠다 하면은 둘 다 들으시는 것이 좋겠고, 그게 아니라 좀 이렇게 공부한 경험이 있다. 그래서 웬만큼 기본적인 건 이미 내가 다 알고 있다. 근데 옛날에 다 보진 않았으니까 좀 이렇게 그 구석구석에 있는 걸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3, 4월, 들으시면, 되겠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강생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스터디는 인강 기준으로 어떤 방식이 가장 합리적인 것 같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아무래도 인강 방식으로 스터디를 하게 되면 직접 만나서 할 수는 없으니까 없으니까 뭔가 디테일한 내용들을 서로 막 확인하고 이러기에는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도 이제 작년, 재작년 보면은 만나기 좀 힘들어서 시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맞추기가 힘들어서 인강으로 스터디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 되게 인강으로 스터디를 할 때는, 가장 주 목적이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게 되다 보니 가장 수험생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뭔가 규칙적으로 딱딱 시간을 정해서 공부를 하고 체계적으로 생활을 하는, 이게 아무래도 느슨해진다는 겁니다. 그게 힘들다라는 말을 많이 하셨는데, 근데 어쨌든 이게 1년 동안의 작업이고 1년 동안의 공부를 꾸준히 하려면 그런 체계와 규칙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생활하시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인강으로 만약에 스터디를 한다면 같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언제까지 어느 영역을 어디까지 공부할 것인가를 같이 의논을 해서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런 부분을 서로 이제 그런 뭐 밴드나 이런 것들 통해서 서로 확인하고 체크하고 이런 방향으로 이제 활용을 하시는 게 그게 가장 좋지 않을까. 특히 코로나 사태에서는 많이 공부하는 것보다는 방금 말했지만 그렇게 규칙적으로 꾸준히 공부하는 게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뭐라고 질문 올려주셨냐면, 다른 강의에서 임용은 2, 3년짜리 공부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초수생으로 1년 만에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초수생으로 1년 만에 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초수생으로 1년 안에 합격하려면, 좀 운이 많이 따라줘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 개인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노력보다는 운이 더 많이 작용할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초수생으로 합격하신 분들 제가 꽤 봤는데, 되게 그런 분들이 어떤 경우가 많으냐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마침 그분이 보는 그 해에 그 전공이 좀 TO가 많이 나와줬다든가, 아니면은 마침 그 해의 시험 문제가 본인이 공부한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과 잘 맞아 떨어질 때, 이럴 때 좀 합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쨌든 여기서 강의를 오래 하다 보니까 좀 뭐 3수, 뭐 4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봅니다. 근데 그렇게 오래 공부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인상 깊었던 게 뭐였냐면, 처음에 이제 1년, 2년째는 몰랐는데 이렇게 3년, 4년, 그러니까 시험을 그냥 3번, 4번 이렇게 보잖아요. 보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아까 왜 우리 시험의 매해마다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일관성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뭔가 나에게 맞는 문제가 어느 해인가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쭉 했던 것 중에 이제 보니까 그 해의 문제가 나하고 맞았던, 내가 좀 잘 다룰 수 있었던 문제였구나 라는 게 판단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말을 저한테 해줬던 그 친구는, 근데 그걸 깨닫고 나서 보니, 이제 와서 보니까 자기에겐 그게 바로 첫 해 문제였다. 초수 때의 문제가 자기에게 가장 좋았던 문제였고,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몰랐다는 거죠. 그게 자기에게 맞는 방식으로 출제된 건 줄 몰랐고,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그게 초수 때였고, 그래서 지금 난 되게 슬프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신 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수로 합격하신 분들도 꽤 있어요. 여러 번 봤는데, 다만 이제 그게 본인이 좀 통제할 수 없는 요소에 의해서 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통제할 수 없는 요소는 언제든지 통제는 할 수가 없어요. 초수 때도 그건 운이라는 거는 초수 때도 통제가 안 되는 거고, 재수 삼수를 해도 결국은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이제 초수인데 합격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냥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할 수는 있는데 여러 가지 그 외 기타 요소들이 작용하고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냥 이거는 빼고 일단 초수에 합격할 거라고 믿고 그냥 하자라고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좋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재작년에 키위 듣고 정리했었는데 그러면 이번 연도엔 3, 4월 골드편부터 들어도 괜찮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뭐 이미 한번 쭉 들어보신 내용이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이제 그러면 1월에 있는 시사자료는 못 받는 거겠죠? 라고 하셨는데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 각 월에 제시된 시사자료는 그 달에만 그냥 드리고 끝나기 때문에 예, 그거는 그렇게 예, 1월에 있는 거는 예, 못 받으시게 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작년 여름에 1월 강의 들었는데, 이번 연도 1월 강의 듣지 않으려고 하는데, 공부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그럼 작년에 1월만 들으시고, 나머지 강좌를 그러면 안 들으신 것 같은데, 작년에 1월을 들으셨다면, 그러면 그냥 5, 6월부터 시작을 하셔도, 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브노트는 따로 만드는 게 좋을까요? 만드는 게 좋으면 언제부터 만드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서브노트는, 기본적으로 만드셔야 돼요. 근데 이 만드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서브노트는 뭐 때문에 만들려고 하는 거냐면 결국 나중에 가서 그러니까 가장 베스트는 뭐냐면은 그린펜, 골드펜에 있는 모든 내용이 내 머릿속에 다 있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근데 이걸 머릿속에 다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저 내용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교재 자체를 통째로 이렇게 여러 번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린편, 골드편 다 합해보면 양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저 내용들을 빠르게 내 머릿속에 어느 정도 이해하고 집어넣기 위해서는 저걸 좀 압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압축을 해서 좀 사이즈를 작게 만든 다음에 이걸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서브노트 혹은 단권화라는 게 바로 그 압축하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서브노트는 매번 그때그때 만들어 두시니까 1월에 수업 들은 내용에 대해서는 1월 달 안으로 좀 압축해서 서브노트로 정리를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3, 4월에 듣는 내용은 3, 4월 달 수업 들으면서 그거를 압축해서 3, 4월 달 안으로 정리를 그러니까 매주 그 주 나가는 진도만큼은 그 주 안에 좀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죠. 그래서 그거를 서브노트를 한 4월 말 그러니까 5월 달까지 완성을 하면 5월부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나머지 후반부에는 본인이 압축한 서브노트를 계속 돌리시면서 그걸 위주로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했잖아요. 뒤로 가면 갈수록 교육학을 할 시간이 그닥 많지가 않아요. 전공에 이제 치이시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교재 자체를 아예 통째로 보기가 힘들어져요, 시간이. 그러니까 결국은 4월 달까지 최대한 그때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그거를 그렇게 압축한 자료를 만들고 5월 이후부터는 그거 중심으로 계속 반복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단권화 혹은 이제 서브노트 4월까지는 만들어 놓으신 것이 중요합니다. 서브노트는 어떤 내용까지 적어야 되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기본적으로 저랑 같이 수업을 하다 보면은 제가 수업하면서 이 내용은 반드시 알아두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회학, 교육사회학으로 하면은 뭐 브루드의 문화재생산론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그다음에 번스타인의 그다음에 이제 주장 이론 알아두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이 학자나 이 내용을 알아두시라라고 꼭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브루드의 문화재생산론 반드시 정리해두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정리를 하시면 되냐면 일단 첫 번째 이름 브루드의 문화재생산론 그 다음에 쓰고 그 다음에 밑에 이 사람의 주요 주장 한두 줄로 요약해서 쓰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제시한 개념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징적 폭력이라든가 문화자본 이런 제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징적 폭력, 문화자본 쓰고 각각 한 줄 한 줄로 이게 뭐다 개념 정리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교재에 이 사람의 주장이 갖고 있는 장단점이 있다든가 혹은 이 사람의 뭔가 단계를 제시한 게 있다든가 하면은 그것도 한 줄 한 줄씩 그러니까 뭐냐면 정리를 하라는 게 내용을 막 집어넣어서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거의 압축적으로 한 줄 한 줄씩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장점도 한 줄씩 한 2개, 단점도 한 줄씩 한 2개, 개념 정의도 딱딱 한 줄씩 이런 식으로. 그래, 왜냐면 만약에 브루디의 문화재생산론 아직까지는 안 물어봤습니다. 근데 만약에 물어본다면 이 중에 뭘 물어볼 줄 몰라요. 그러니까 올해처럼 이 사람의 장단점을 써라라고 물어볼지, 아니면 이 사람이 주장한 어떤 개념 자체를 설명하라고 쓸지, 아니면은 그 개념의 명칭을 쓰라고 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주장한 개념을 응용을 해가지고 뭔가 방안을 쓰라고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개념을 물어볼지, 단계를 물어볼지, 장단점을 물어볼지 모르니까 이런 것들을 한 줄 한 줄 한 줄 핵심적인 걸로 핵심적 문장을 중심으로 딱딱딱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떤 개념을 어떤 문장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될까는 수업 시간에 제가 수업을 하면서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정말 여기 만들다 보니까 새 책을 하나 만든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너무 많이 이것저것 넣으셔서 이제 하시는 거고, 아까도 했지만 압축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간 관계상 지금 벌써 거의 시간이 다 됐어요. 우리 도와주시는 분이 시간 다 됐다고 지금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시간이 한 2분, 3분 정도 남았다고 하셔가지고 그랬는데 여기 이제 5년 전에 임고하시다가 이제 다시 해보시려고 한다고, 너무 오래돼서, 그래서 기초부터 다시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5년 되셨으면 다시 하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5년 전에 또 문제 출제 경향과 요즘 또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다시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교육학에서 암기는 2문자 암기법이 가장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 최근에 시험 경향을 보면은 굳이 막 2문자 암기보다는, 그러니까 그걸 암기보다는 그 개념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암기와 이해가 둘 다 중요하긴 한데, 간혹가다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해는 못했는데 암기만 해도 문제가 생기고, 혹은 이제 이해는 했는데 암기를 못해도 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암기법에만 너무 2문자 중심으로 해서 막 이제 암기법만 하게 되면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외우긴 외웠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그래서 뭔가 앞문장 딱 따서 뭔가를 딱 단계를 외우긴 외웠는데 정작 그 단계에서 뭘 하는지는 잘 모르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어쨌든 올해 시험 경향은 그 단계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명칭을 물어보기보다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뭘 해야 되는가를 아는가가 중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암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래서 내가 암기한 그 개념이나 단계가 정확히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이해하시는 것으로 좀 더 치중을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거의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설명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저번 달에 이제 교육학 입문과 관련해서 교육학 처음 공부할 때 이제 어떤 걸 유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번 달에 이미 찍어놓은 스타트업 강의가 있어요. 이번에 이 설명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그 강의도 같이 제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또 이제 좀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이제 교육학 공부와 관련해서 조금 더 세세하게 말씀드린 내용도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그 강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회는 일단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지금 겨울이 되면서 더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2차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실 텐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건강 관리하시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모두 다 건강히 남은 기간 동안 시험 다 최선 다하시고 다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